자, 이번 시간이 총선 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틀 후면 총선이 있는데 오늘 각 당의 총평을 신호등으로 선거운동기간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힘 무슨 등이었습니까? 총체적으로 몇 점입니까? 그래서 한 30점 주죠. 아, 30점. 아. 네. 왜 빨간불이고 30점인 이유는 뭡니까? 잘 나갈 때도 있었잖아요. 한 4주 전에 잘 나갔었잖아요. 4, 5주 전에. 그 여러 가지 면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잘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나간 것까지는 아니고 위기를 모면할 뻔했다. 아. 그렇죠? 위기가 있었잖아요. 위기. 그렇죠? 네. 그 위기라는 건 뭐냐? 아까 뭐 한참 다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존재 자체가 위기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정권 심판론이 위기인 거잖아요. 네.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가 정권 심판론이 여타의 모든 변수를 압도하고 있다. 이게 일면 기사예요. 네. 총선 이틀 남겨놓고. 네. 네.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어떤 분석이죠. 네. 근데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네. 선거가. 근데 이게 뭐 오늘 갑자기 그런 거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형성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뭘로 막았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이 왔고 한동훈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국민 눈높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상식적인 표현이죠.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요거 살려보려고 보수 언론이라든가 다 달려붙어 가지고 김건희 여사 국민 눈높이는 뭔가 할 말 하겠다는 것이다. 들이받겠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막 해가지고 뭔가 한동훈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네. 뭔가 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권 심판론에 대당하는 뭔가의 심판론. 그렇죠? 네. 야당 심판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별 효과 없는데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맞불 심판론으로 간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돌파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 정권 심판론을 돌파할 만한 어떤 조건이 갖춰진 것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막혔습니까? 여기서 막혔죠. 그죠? 네. 이걸 안 받아줬죠. 이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얘기한다면 받아줄게. 네. 한동훈의 바른 말은 내가 다른 사람 다 안 받아, 이준석 안 받아주고 나경원 안 받아주고 안철수 안 받아주고 다 안 받아줘도 한동훈이 얘기하면 내가 인정할게. 이랬으면 이걸로 돌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요 조합으로. 근데 안 받아줬잖아요. 바로 그만둬 했잖아요. 네. 여기서 사실은 한동훈 효과는 끝난 거예요. 한동훈 그때- 효과 끝나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 분열로 이어졌죠. 아. 보수가 분열했어요. 네. 한동훈이 잘하는데 윤석열 왜 그러냐?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네. 근데 그리고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잘못했냐? 한동훈까지 왜 내부 총질하냐? 한동훈 자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자기 정치하려고 윤석열을 배신해? 이러는 사람. 이렇게 갈려가지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막혔고 이게 막히니까 한동훈 효과가 안 나니까 이것만 얘기하냐? 이것도 안 먹히죠. 이거 안 먹히고 수위는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자 심판론으로까지 워딩이 세졌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뭐가 부각되냐? 지금 야당 심판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뭘 얘기해야 되냐 해서 뭐가 부각되는 거예요? 야당 심판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야당 심판론만 자꾸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야 되냐? 아까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생을 여당으로서 챙겨야 된다.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관계 정립은 계속 안 됐고 의대 정원의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되고. 오늘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안 되고 오늘 있죠. 대통령실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쎄 의료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의료계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오시라니까요. 유연하게 하려고 한다니까? 나는 계속 말했잖아. 내가 유연하게 한다고 했지. 근데 너네가 의견을 하나로 안 모으잖아. 의견 어떻게 모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생을 챙겨야 된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이 관계가 정립이 안 되니까 관계가 정립이 안 되고 야당 심판론만 얘기하는데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얘기 어디서 나오냐?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의료 불안 이런 것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건 안 챙기고 맨날 야당 욕만 해봐야 뭐하냐? 대통령한테 얘기도 못하고 고물가 상황 얘기하고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대파 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여기서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한테 야 대파 그거 뭐냐 875원 뭐냐 누가 했냐 이러면서 야 그거 당장 경질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면 한동훈이 못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얘기해요? 한동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 아닙니까? 네. 지난주, 지지난주, 네. 지지난주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요거를 돌파해야 되는데 요거를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성이 안 맞아서. 그 얘기도 했죠. 전공이 아니죠. 네, 전공이 아니었어. 네. 전공은 요건데. 네. 그래서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 어쨌든 캠페인으로 위기를 잠깐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네. 늘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총선에서 역대 총선에서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자라고 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권력을 자기네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뭘 심판합니까? 왜 야당을 왜 심판하냐고 갑자기. 예를 들면 뭐 정권 교체된 지 한 1년 만에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약간 약발에 먹힐 수도 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뭘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 왜 심판하냐고요. 이미 심판 당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글쎄 왜 심판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뭘 해보지도 않은 뭐 조국까지 묶어갖고 범죄자를 심판하자고 하는데. 네, 원래는 네. 안정론 대 네. 견제론으로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론 대 견제론으로 붙어가지고 야당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여기는 여당은 정부가 안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정론이라는 거는 어디로 가냐면 정부가 뭔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일꾼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안정론이. 그렇죠. 일꾼론으로 가야 되고 이 일꾼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뭘 하냐면 발목 잡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목을 못 잡게 우리한테 다수 의석을 몰아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여소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로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완전히 곁다리가 되고 2조 심판론으로 갔다. 그거부터가 애초에 잘못된 포석을 전략이었다. 잘못 둔 건데 그 원천이 다 어디서 왔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온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누가 임명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부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어찌할 바도 없었다. 도리가 없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잘못된 전략과 네. 그 잘못된 전략은 어디서 온 것이냐? 잘못된 대통령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웠죠. 어려웠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반사 이익을 얻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등이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신기하죠? 더불어민주당 파란 불이민을 지금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점수로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50점만 줍니다. 네. 50점짜리다. 이게 상대평가인데 이쪽에 30점이면 이쪽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자기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네. 남이 못해서 내가 기운을 받는 거가 더 신묘한 능력 아닙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네. 가만히 있거나 똥볼을 찼어요. 네. 계속. 네. 김준혁이라는 후보가 네. 야 나는 그분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뭐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무슨 역사적 사실만 보면 네. 왜 다 네. 음담 패설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다 그렇게 음담 패설만 얘기해요? 난 그거 제가 역사 전공자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역사 전공자 저보다 한 20살 많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래요? 술자리나 이런 데서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얘기에 음담패설을 하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약간 그런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누구예요 그게? 있습니다. 예. 있어요? 네. 근데 누군지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죠. 네. 예. 큰일 나죠. 명예훼손 당하죠. 네. 근데 야 그것도 제주라면 제주다. 네. 어떻게 모든 얘기를 다 저렇게 하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꼭 예를 들면 사퇴를 시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응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시간은 간다. 예? 시간은 간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네. 뭐 양문석 후보가 무슨 뭐 대출이 어쩌고 뭐 이래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뭐 거기 지역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성민, 양문석 이렇게 둘이 붙는 지역구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뭐 무슨 사퇴를 하라고 그러고 공천 취소를 하라고 그러는데 현실 정치에서 민주당 같은 당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다 투표 용지 나갔고 지금은 사전 투표까지 끝난 상황이고. 뭐 그 이전에도 네, 공천 이미 된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데 그럼 무슨 대응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없잖아요. 네,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네, 지금 얘기하고. 알아서들 하세요. 네. 뭐 낙선시키세요. 네. 뭐 이게 대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거 전망이 좋아요 지금. 네. 앞에 뭐 사전 투표나 이런 거 다 얘기했죠. 얘기했죠. 네. 네. 근데 물론 오늘 신문들 쭉 보면은 사전 투표나 이런 거 보면은 사전 투표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모든 신문들이 다 유불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쓰는데 그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걸 두고 유불리를 장담할 수 없다. 언론은 무릎팍도사가 아니니까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한겨레 결과고. 신문 포함 유불리를 장담할 수 없다. 사전 투표율 높은 걸 두고 딱 하나의 신문이 이건 야당이 유리하다고 썼습니다. 어디입니까? 조선일보. 역시 조선일보. 조선일보 지면 보면은 조선일보는 예술 작품입니다. 신문이 아니에요. 예술 작품입니다. 경제에 이르렀습니까? 그럼요. 예. 예술적인 게 느껴집니다. 조선일보한테 뭐 PPL 이런 거 받으세요. 맨날 조선일보 칭찬 되게 많이 하는데. 조선일보 예술 작품 이거는. 한겨레는 폄하하면서. 이거 박물관에 가야 돼요. 네. 조선일보는. 네. 오늘의 지면은 박물관으로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딱 지면 이게 딱 넘기면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높잖아요. 네. 높은 건 야당이 유리하다. 그리고 실제로 높은 지역을 따져보면 원래 야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결집한 거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확실히 야당 지지자들이 결집한 근거가 되는 얘기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대개 그렇게 얘기한다. 전문가들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렇죠. 모른다 그러죠. 네, 지금 모른다고 그러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때죠. 근데 네. 조선일보 기사 읽으면 대개 야당이 유리하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결론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본투표가 중요하다. 본투표가 중요하다. 우리 편이요. 결집하라. 네, 결집해야 돼. 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 한 장 넘기고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당은 자정 능력이 없어. 자정 기능을 상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네.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이. 네, 자정 기능 상실했다. 네? 자정 기능을 상실했어. 그래서 자정 기능을 상실한 이런 야당이 또 200석 가지고 오늘 윤재호 원내대표 뭐라 그래요? 200석만은 막아주세요. 또 나왔죠. 오늘. 또 나왔죠. 예. 200석 막아주고 범죄자 막아주고 이런 얘기 또 읍소 전략 또 나왔죠.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이 아까 막 넘어가 버려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시계만 보고 있습니다. 예, 성격이 급해 또. 기만하면 또 성격이 급한 사람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전략을 보면은 바로 분명히 탄핵을 막아주세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죠. 200석을 막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랬거든요. 200석을 막아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또 뭘 우려하냐면 낙담 보수를 우려한대요. 낙담 보수. 우리가 졌으니까 이번에 투표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들. 투표 포기층을 우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 포기층.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어떤 메시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네가 투표하면. 우리 잘 되고 있어. 그게 오늘도 사실은 또 나왔는데 오늘도 홍석준 의원이 얘기했는데 뭐냐면 경합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맞아요. 그 얘기는 하고 있죠. 우세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경합 우세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죽을 듯이 회초리는 우리가 맞겠지만 왜 세박대기로 때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네? 투표 전에 항상 막 이런 어떤 엄살과 어떤 자신감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둘 중에 뭐가 이게 하나만 해야 된다. 하나만 한다기보다도 네. 이게 가르마가 최소한 한 줄기로 타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마를 왜 두 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도 이쪽 저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희한하다 이것도 뭐 하나만 해야지. 근데 아무튼 이 조선일보의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요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그럴 듯한 메시지예요 사실 이게. 사전 투표 하면 야당이 유리하다. 오늘도 사실 야당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따라가면은 그런데 야당이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잘하지 못하고 있네.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이 야당에 대해서 좀 뭔가 회초리가 필요하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지금.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이 작동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 고관여층이 아는 사람들한테. 네, 네. 그러면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양문석, 김준혁, 야, 왜 사람들이 그래? 왜 그런 후보들을 공천했어? 예를 들면, 야,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야, 왜 이렇게 비리가 많아? 막 비리라고 막 통칭 비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비리를 얘기해? 뭐 이게 나쁜 후보들이야? 막 얘기하면서 참 민주당 정신 못 차렸어.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죠. 그러면 이번에 그 총선에 누구 그러면 어디 표를 찍을 거야? 그런데 정권은 심판해야 된대.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홀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곧 죽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쯤, 예? 한 번쯤 혼이 나야, 예? 혼이 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천 잡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표층이다. 표층 프레임이다. 표층의 프레임이다. 그 얘기를 네. 하거든요, 지금. 네. 표층. 위에. 네. 네.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존재하는데 심층 프레임이 있다. 심층 프레임이 뭐냐면 지금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아. 이런 거 민주당 나쁜 것도 알겠어. 이재명, 조국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겠어. 조국 2심에 유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비례대표 달아도 그 의원직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이번 선거는 뭐다? 이번 선거는 이 심층 프레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혼이 나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작동해서 50점을 맞든 40점을 맞든 30점을 맞든 심지어 10점을 맞든 파란불이다. 파란불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신기하게 이게 실제 작동한다. 네. 저희 뭐 이것도 이제 가족 피셜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주로 이제 그 보수 정당을 찍는 분인데 네. 이번에 사전 투표를 했대요. 원래 사전 투표도 안 해요. 네. 근데 사전 투표를 했대요. 네. 그러고 나서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네. 왜 찍었냐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네. 누군지도 몰라요. 나온 사람. 네. 근데 이번에는 한번 찍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닥에 지금 얘기한 심층에 어떤 정서들이 있구나 지금. 아니 저도 그런 걸 좀 선거가. 느꼈- 예. 예. 심지어 나도 예. 나는 진짜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할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 정말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투표를 했습니다. 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투표를 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IT 계열 정당 해시태그 정당을 찍었군요. 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투표를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그런데 내가 투표를 한 것과는 별개로 어떤 결과를 나는 원할까라는 생각에 네. 이전까지는 사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저는 이제 양당에 대해서 양당의 흥망성쇠와 어디가 좋은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뭐 이입이 되지 않았는데. 네, 감정이입이 되지 않거든요. 별로 그렇게. 근데 이번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혼이 나야 되지 않나. 네. 이거는 아까 김준일 선생님이 쭉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두면은 하던 대로 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통행하고 막 안 되는 거 억지로 무리수 두고 자기 사람들 다 끌어안아서 다 이렇게 면접을 주고 그 이종섭 대사 저렇게 하고 그게 클 거예요 실제로. 그래도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현수막을 갈았어요 국민의힘이. 방탄국회, 뭐 수사무마, 뭐 이런 뭐 자들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뭐 이런 제 문구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걸 두고 저는 처음에 국민의힘이 단 줄 모르고 민주당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수신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현수막을 갈았구나라고 봤더니 국민의힘이 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상황을 이제 이 심층 프레임을 강화시킨 이제 존재 중에 하나가 희한하게 조국 혁신당이다. 이 점을 꼭 이제 또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김준일 선생님은 3월 10일 이종섭 대사가 출국한 날이 판을 엎었다라고 보는데 그 무렵이 바로 저때 조국혁신당이 같이 등장한 무렵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전이긴 하지만. 예. 그렇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세력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가 잘하면은 막 이 점수가 막 올라가면은 그래 더불어민주당 뭐 잘하니까 한번 결집해보자 이렇게 가지만 여기가 죽을 쓰면은 에이씨 안 되겠다. 여기도 낙담 민주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하나가 생기면서 네. 이게 일종의 분산 투자 개념이 된 거예요, 두 개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못하면 이러면서도 뭐 조국 혁신당 있으니까 네. 이러면서 조국 혁신당 뭐 여기 찍지 뭐. 거기 찍으러 나갔다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찍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여기로 찍으러 갔는데 여기는 비례만 있고 지역 후보가 없잖아요. 여기는 지민비 쪽으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찍기로 했으니까는 여기 마음에 안 들어도 지역구는 또 민주당 찍어야지. 이게 그래서 이상한 순환 구조가 생기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심층 프레임에 해당하는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하나의 지지축이 된 거고 그걸로 버틴 거예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요 축의 하나로. 본인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외부의 변수. 그렇죠. 윤석열과 조국으로. 윤석열과 조국 혁신당 두 개로 지금 버텨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파란불이 됐다. 네. 그래서 이 야당 지지자들 입장은 요 두 개의 떡을 하나씩 들고 이쪽이 좀 안 좋아 보이면 이쪽을 한번 봤다가 이쪽이 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이쪽도 한번 봤다가 이러면서 있다. 양쪽 모두에 약간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거죠. 뭐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자, 이번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각광받았던 게 제3지대거든요. 근데 이번 지금 이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제3지대는 어떻게 무슨 등을 주시겠습니까? 이건 뭐 이제 뭐 큰일 났죠 이제. 빨간불이다. 네. 실제로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에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빨간불이다. 네, 빨간불. 왜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난 중원의 공백이 있고 양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진영화되면서 중원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뭐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이준석까지 다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 정치가 결과적으로 돼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의 핵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 정치 슬로건은 뭐예요, 결국? 내가 진짜 민주당이잖아요. 진짜 민주당이죠. 네, 내가 진짜 민주당. 내가 진짜 민주당인 거고 이거는 사실 다시 번역하면 이재명 반대라는 거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범주 안에 그 범주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만 가지고 안 된다. 요거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제3지대가 다 합쳐야 된다라고 합쳐야지 뭔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게 실제로 합쳐가지고 산수 1 더하기 1이 2가 되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라 합쳐야 정치적 맥락이 거기서 형성이 되고 그 새롭게 형성되는 정치적 맥락이 뭔가의 이게 이런 게 아닌 뭔가의 새로운 뭔가의 노선을 창출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지금도 뭘 하는 당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예요? 이준석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이준석, 그렇죠? 이준석으로만 요약되는 그러한 정당. 근데 이준석으로만 요약하기에는 윤석열의 이제 대척점에 있는 어떤 캐릭터로서의 이준석은 그럭저럭 얘기가 됐는데 이제는 이 관계가 약간 희미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 등장했고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보수 내에서의 이 관계가 희미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막 들이받을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김건희 국민 눈높이 하면서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게 마치 대립 관계가 되는 것처럼 막 하다가 그게 이제 절단 났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 무렵에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언론에서. 그렇죠. 요거에 한번 휩쓸고 가니까는 여기 입장이 애매해졌고 그다음에는 이제 대척점의 자리를 이준석이 아니라 원래는 민주당의 존재감이 넓어지면서 그 자리를 이준석이 다 갖고 갔던 거였는데 그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국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야당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권 심판론 바람을 탄 어떤 여러 가지 액션이 나오면서 이준석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준석의 존재감이 밀려나는 구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같이 밀려난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둘이 이제 합친다고 막 하는데 뭐 그거는 조국이 등장하기 전입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기 전입니다만 그 전에 둘이 막 합친다고 하는데 그것도 둘이 합치는 형태가
저는 이건 뭐 합친 게 지금 뭐 대단한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합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합칠 수 있는데 어떤 맥락과 어떤 형태로 합치느냐의 문제지. 근데 합쳐놓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왜 합치는 건지, 어떤 맥락에서 합치는 건지, 어떤 새로운 맥락을 어떻게 창출하는 건지를 자기들 지지층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찢어진 거잖아요. 그게 네. 최악이죠. 그게 최악의 선택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로 이게 뭐 제3지대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은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상태로 이제는 결과적으로 다 없어지고 지금 새로운 미래 성과내기 어렵죠. 뭐 비례가 뭐 하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과내기 어렵죠. 민주당 공격을 중단하신 김종민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저기가 진짜 민주당이긴 맞죠. 이렇게 지금 돌아서셨죠.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종민 의원이 뭐가 그 지역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네. 공천이 없어지면서 네. 김종민 의원이 살아남으면 새로운 미래가 뭔가 이득이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미래가 이 주장도 못하게 돼서 그렇죠. 내가 진짜 네. 민주당도 네. 못하게 돼서 네. 더 암울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만약에 김종민 의원 하나가 당선되면 비례에서 당선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비례라도 배출이 되면 모르겠는데 비례 한 석이 배출이 안 돼가지고 김종민 의원 하나가 남으면 그리고 그때는 민주당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 굉장히 제가 볼 때 미래를 골치 장담할 수 아파졌고. 없어요. 새로운 네. 미래가 아니라 오래된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골치 아파졌고. 결국 남는 거는 이 양반 하나인데 이 모든 이 모든 난장판에서 이 모든 난장판의 스토리 중에 남는 건 이 양반 하나인데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저희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식 정치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소수 정당의 뭔가 정치를 이 사람들 중에서는 소수 정당의 정치를 뭔가 그래도 그나마 네. 제가 그나마라는 단서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나마 요 시점 요 순간에 뭔가 진지하게 해보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거는 거의 유일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밖에 없어 보이죠. 그렇죠. 저는 네. 근데 이제 끝까지 유지될 거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네네. 하지만 어쨌든 요 순간을 딱 잘라서 네. 딱 네네. 잘라서 요 순간만 딱 잘라서 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거는 이름 석자밖에 없는데 당선이 아마 어렵겠죠. 이준석은 떨어지고 예를 들면 천하람까지 되는 비례가 당선되면 개혁신당은 계속 존재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대선까지는 가겠죠. 근데 대선까지 가면 글쎄요. 천하람 뭡니까?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이 돼서 천하람 의원이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천하람 의원이 홀로 소개를 하고 뭐 할까요? 그 뒤에는 누가 계속 어른거리겠어요. 역시 이분이 이준석이. 어른거리죠 계속. 그럼 대선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이 등장하는 구도로 간다. 역시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계속 그 얘기를 할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게 이 소수 정당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의지가 끝까지 가는지가 제가 확신이 없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수 정당, 보수 정치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성적이 130석 이상이 되면 그러면 한동훈은 어느 정도는 체면을 유지하는 상태로 갈 겁니다. 네. 130석 이상이 되면. 그 기준이 130이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일단 왜냐하면 130 이상 한 135에 근접하면은 제 그냥 뭐 봐야 알겠지만 민주당 과반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산수를 해보면 단독 가반이 깨질 수 있죠. 네, 단독 과반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명분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 모든 이분의 방해와 이분의 모든 그런 걸 뚫고 어쨌든 여기까지 민주당 왔다. 과반을 저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한동훈의 뭔가를 건사하면서 갈 수 있어요. 네. 그럼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 120석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네. 120석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120석 위도 사실 애매한데 애매한데. 120석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건사를 못 할 거예요, 한동훈도. 한동훈 건사를 못 하면 보수가 무주공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보수가 무주공산이 된 상황에서 대선은 치러야 되죠. 네.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대권 주자 보수의 영역에 대권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을 다 긁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선택지로 남았을 거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갈까? 그래서 끝까지라는 거는 대선 때까지 갈까?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겠지만 네. 대선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될까?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모든 평론가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의석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 의석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맨날 물어보는데 네. 그 물어봐야 뭐예요, 그걸?
재밌잖아요. 네. 그러면 김환부터 말해봅시다. 김환의 예상 의석수. 저는 네. 더불어민주당 165. 165. 네. 민주당. 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120. 120. 네. 그럼 뭐 다 한 거 아닙니까? 조국. 8에서 10. 8에서 10. 네. 그럼 다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산수해봐요. 남는 게 몇 석이에요? 5석 정도 남죠. 5석. 5석에서 7석. 기타 5에서 7. 네. 이렇게 가죠. 아. 네. 똑같은 저랑 같은 의견입니까? 아니 난 어디 가서 근데 이렇게 5, 7 이런 것 안 하고 네. 왜냐면 그렇게 해봐야 뭐 네. 의미가 뭐 재미 그걸로 티도 하는 안 거니까. 나서 네네. 저는 이게 0으로 다 맞추거든요. 아,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160, 120, 네. 10, 기타 10인데 네. 여기에 오차가 포함돼 있다. 아, 오차가. 그래서 여기 플러스 알파, 플러스 플러스 네. 마이너스 알파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에 다 여기 포함돼 있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말죠. 아, 저랑 거의 비슷한 그렇죠. 네, 유사한 입장이네요. 거고. 유사한 네. 입장이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앞서 김준일 선생님도 뭐 이거를 막 1회 자리까지 막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대체적으로 흐름 비슷합니다. 아니요, 김준일 선생님 저랑 김민하 평론가보다 네. 훨씬 더 말하자면 민주당이 많이 되는 걸로 좀 봅니다. 깎았구나. 네, 네, 국힘을 100 수준으로 봅니다. 100. 사전 투표율 깎았구나. 아, 네, 네. 사전 투표를 보고 네, 전망이 그렇죠. 좀 바뀌었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김민하 쌤은 160, 120, 10 알파로 전망하셨다라는 얘기까지 드리면서 아니 나도 바꿀까요? 아니요. 나도 바꾸자,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나도 그러면 민주당 298석 네. 네. 이렇게 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298석이 못 될 걸요? 후보가 그만큼이 없을 걸요?